제우스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스토리에서 저희들이 지금 2호를 했고 유럽을 했고 세멜레를 했는데 서양 유럽 작품 중에서 이상하게 제우스하고의 뭔가 관계에서 굉장히 자주 다뤄지는데 잘 모르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레다입니다. 레다. 그거 저기잖아. 예, 백조. 레다의 저기 다빈치도 그렸지만 네네. 그 전쟁의 시조가 헬레나, 네, 맞습니다. 헬레나 맞습니다. 엄마니까. 네, 그렇죠. 예, 예, 그 헬레나의 그리스 엄마. 최고의 로전, 예. 그 고전 일리아드의 오디세이의 일리아드의 발단, 발단 헬레네가 됐는데 그 헬레네를 낳았던 게 레다였었죠. 레다의 백조. 레다의 백조는 저희들이 이제 마주할 수 있는 예술 작품들이 많은데 미켈란젤로가 한 게 틀림이 없고요. 미켈란젤로가 했던 거를 제자들이 나중에 그린 복사본들이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미켈란젤로가 했던 오리지널은 없어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왜 여자 몸을 저렇게 남자같이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미켈란젤로가 여자 몸을 본 적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동성연애라서 본 적이 없지 않을까? 이상적인 육체가 남자하고 여자의 중간 정도인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동성애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동성애자라서 여성성을 못 살려요. 예. 미켈란젤로. 그런 것 같아요. 그 확실히 그림은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은 여자 남자 구분을 못하고 예. 또 남자는 남자답게 그리지도 못하고 여자도 여자답게 못 그리더라고요. 일반 다는 정설은 아닙니다. 제 네.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그 이거는 미켈란젤로가 약간 이렇게 사행곡선 같은 걸 써가지고 그려놨던 레다하고 백조 이야기인데요. 이 백조가 제우스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우스가 백조로 변신을 해서 레다를 임신을 시켰다고 하는데 굉장히 레다가 스파르타의 왕비였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우스가 이렇게 임신을 시켰을 때 좀 이상하긴 한데 제우스가 임신을 시키고 네. 그리고 나서 남편하고도 잤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쌍둥이를 넣는다. 네, 맞아요. 쌍둥이를 놓는데 네. 남자 쌍둥이도 제우스의 피고 헬레네도 제우스의 피고 그런 게 헤라클레스가 나올 네, 때도 이오클레스하고 헤라클레스도 쌍둥이가 나오는데 네. 그날 같은 날 네. 남편이 갔다 와서 전쟁에서 났는데 그게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실험은 그렇게 돼. 그리스 사람들이 의학 지식이 거기 네, 없었던 의학 지식이 것 없어서 같아요. 서로. 둘이 같이 이제 임신이 네. 된다고 생각. 그게 아마 이란성 쌍둥이를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잘못 끼워 맞췄어요. 네, 여튼 여기에서도 아들 쌍둥이하고 네. 딸 쌍둥이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아들 쌍둥이 아래서 나왔고요. 네. 2명. 네. 이거 딸 하나가 네. 아래서 나왔고, 요게 네. 헬레나고, 네. 딸이 쌍둥이로 나오는데 그냥 나온 애가 있어요. 4명으로 나온 거예요? 예, 4명으로 나왔어요.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그 애가 아마게돈의 부인이 되는 거야? 언니가? 아마 아가멤논. 아가멤논. 예, 맞습니다. 제가 맨날 예. 걔 이름을 못 외워요. 가만히 그래. 예. 여기 이제 나타났는데 아가멤논. 아가멤논. 네, 부인. 아가멤논의 부인이 되는 애가 그런. 그렇죠. 그래서 딸이 2명이 나타나는데 한 명의 딸은 신이 아닌 자기 그럼 남편 이 엄마는 왕이. 한 번만에 애를 다 놓은 거예요? 네. 쌍둥이 나가지고 그 네. 오빠가 죽는 바람에 헬레네를 살리기 위해서 오빠가 죽는 바람에 헬레네가 아빠한테 엄청 구박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오빠는 죽고 네. 싸움에서 죽고 언니는 아가멤논한테 시집 가고 자기는 메넬라우스한테 자기는 시집 가고 메넬라한테 스파르타로 시집 가고. 그럼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그 레다가 임신을 하는 이야기는 되게 중요하게 됐는데 저희들은 또 미술 이야기도 조금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놨던 여인의 머리 스케치가 레다에 관한 그림을 그리려고 남겨놓은 걸로 생각이 된다는 거죠. 레다와 백조. 머리가 뱀 같대요. 그래서 요 그림을 두고 네. 나중에 다빈치가 이걸 그리지를 않았어요. 그 바람에 완성을 안 했다는 네, 거예요? 이런 스케치 같은 거를 모아서 네. 세스토라는 후배 화가랑 네. 그리고 지안피에트리노라는 후배 화가가 이 스케치를 가지고 자기들 나름 그려본 건데 다빈치의 영향을 받은 거는 틀림이 없는데 다빈치보다 너무 못한 그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다빈치 이런 류의 그림 있지 않아요? 스케치가 있습니다. 스케치가 있다. 예. 맞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채색 그림은 그 스케치를 보고 흉내내서 그린 거였었고 다빈치스럽지 않은 뒷마무리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실망하는 그런. 얘 오른쪽은 더 못하네요. 더 못하죠. 왼쪽은. 네, 자세도 좀 이상하고. 트집을 잡자면 왼쪽은 다빈치하고 뭐가 다르지? 다빈치하고 조금 다른 게요. 아이들의 비율이 조금 이상하고요. 네. 그리고 여성 특히 다리 있는 데가 여기가 이상하다. 예, 좀 이상해요. 네. 그 여기 허리부터 다리 허벅지 위쪽까지 이어지는 곡선이 너무 인위적이죠. 뒤에 백조 날개랑 그 라인을 맞춰놔서 그렇기는 한데 이렇습니다. 얼굴은 그리고 그 모나리자 모델을 그 얼굴 갖다 댄 거. 아까 그 스케치 보셨던 네, 거 모나리자. 여인의 두상 네. 그거 가지고 그 각도 그대로 했고 여기는 그 얼굴도 아니야. 네, 얼굴도 아니죠. 얼굴도 아니야. 네. 그리고 백조가 저렇게 목을 꼬고 있는 것은 굉장히 성적인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요? 예, 이게 다른 사람들 그림에도 나타났는데 백조가 목을 꼬는데 성적인 게 뭐가 되는 거지? 저게 저희 교수님 주장이긴 했는데 백조가 목을 꼬고 있는 게 굉장히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남자 성기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들도 이건 베로네제 그림인데 굳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전 베로네제하고 베르니니가 섞여가지고 베르니니 이름이 항상 섞여. 예. 그래서 다른 신화에 비해서 이 레다에 관계된 것은 레다는 다 지저분해요. 예, 굉장히 강해요. 지저분하게 나와. 이유는 안 지저분한데 레다는 그렇게 지저분하더라고요. 예, 성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나타나요. 노골적하고 지저분하고 혼용이 돼서 썼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예전에 그리스 시대 때도 항상 레다고 백조가 저렇게 목이 여성의 몸을 감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직설적이고 그 목 얘기하고 노골적이고. 남자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그림 더 지저분해 보이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뒤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래도 지저분한 게 네. 첫 보면 지저분한 거하고 알고 네. 나서 지저분한 거하고는 품격이 알겠습니다. 달라요. 네. 품격이 달라요. 그리고 이게 부셰도 네, 부셰. 이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자주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아무래도 코드가 성적이니까 부시 그보다 더 야한 거 있잖아요. 네, 정말 있습니다. 여자 다 보이는 거. 네, 있고 그리고 프랑스의 예전에 이제 조각가 벨류스가 끼아리에 벨류스가 했었던 조각으로도 그 미켈란젤로의 거를 조금 더 완화시켜서 했던 조각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를 사람들이 노골적이고 성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를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이 주제를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좋아했을 것 같네요. 성서나 신화가 서양 미술의 굉장히 큰 원천이 되기는 하잖아요. 뭐 야한 걸 그리고 싶은데 갖다 댈 소재를 핑계거리를 좋게. 정확하십니다. 네, 그게 뭔가 야한 걸 하고 싶은데. 네, 제가 드리려는 말씀에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신 건데 그러면서 또 자기가 지적인 것도 그게 보여주고. 공평하게 중요한 사람이 많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쵸. 훨씬 더 자극적이거나 뭔가 용도에 맞게 나는 조금 야하고 에로틱하고 이런 거를 갖고 싶어 하면은 그거를 주로 계속 집중해서 그렸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 전체의 변신에 관한 에피소드들을 다 놓고 봤었을 때는 큰 부분이 아닌데도 레다 그림은 유난스럽게 많고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모로한테도 있었고요. 모로는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아. 항상 보면 구분이 안 가요. 네.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레다가 지저분하구나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저분하진 않죠. 박쌤이 계속 말씀하시죠. 지저분하진 않습니다. 스파르타의 네. 왕비이고 네. 아가멤논의 네. 장모이고 네. 헬레나의 네, 엄마이고 네. 예, 그래서 이 그림이 나중에는 또 신의 딸이고 네, 레나는 신의 딸이고 세잔도 세잔 네, 그렸었죠. 그래서 백조들이 왜 저렇게 적극적으로 유난스럽게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고 힘이 단단하게 목에 잡혀 있는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은 사실은 성적인 기호들과 함께 생산에 대한 거 그리스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었는데 나중에 서양 미술이 시작이 되고 나서 이 주제가 다뤄질 때는 코드가 성적이고 그 신화를 조금 더 이런 방향으로 이용하려던 사람들의 주문에 의해서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려지고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헬레나가 나온 그 전쟁 영화 일리아드 그 트로이 목마 뭐 이런 네. 영화에 나올 때 네. 초반에 나오지만 이걸 다뤄주지 않으니까 백조 얘기 이렇게 다뤄주진 않지만 우리가 그 여왕은 되게 많이 봤어요. 네네. 막 신경질 나 헬레나한테 네. 너 그따위로 하고 다니면 아빠한테 혼날 거야 막 네. 이러고 그쵸, 혼나고 네. 그런 걸로 네. 생각할 수가 있으실 것 네. 같고요. 자 이제 또 하나 이거는 사실은 레다 이야기보다는 더 중요한 에피소드가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테세우스 하실 거예요? 다나, 예, 페르세우스의 엄마인 다나예요. 아 다나의 네. 금비 네. 여기도 또 아빠가 못됐어 그쵸? 그쵸. 딸을 그렇게 가둬놔. 네. 이제 어떤 가둬놓는 얘기가 나중에 동화에도 많이 나와요. 라푼젤에서 또 많이. 그런 얘기죠. 이 탑을 높이 쌓아서 첨탑을 남자들을 못 보게 하려고 가둬놓는다. 그러니까 첨탑을- 그리스 신화가 참 많은 게 그냥 조각이나 미술 작품에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철학이나 동화나 소설이나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니까요. 다나에는 태어날 때 신탁이 이제 이 여자아이가 나중에 커서 낳는 아기 덕분에 이 여자의 아빠인 왕이었었잖아요. 그 죽게 될 거다. 딸밖에 이런 없었는데. 얘기가 로마 신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쵸. 로마 신화에도 그렇죠. 로뮬러스의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애가 버려지고 이런. 그 그리스 신은 애초부터도 그 아버지를 죽이는 스토리로 계속해서 만들어졌으니까요. 역시 그렇긴 한데 여기에서도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나이가 그런 신탁을 받은 다음에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남자를 못 보게 하면은 임신도 안 되고 애도 안 날 거 아니냐 하고 가둬놨다. 굉장히 무식한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 가둬놨을 때 얘가 너무 이쁘니까 창밖을 내다보는 걸 보고 지나가던 제우스가 제우스가 보고 그래서 황금의 빛으로 황금의 비 아니면 빛 뭐 이런 걸로 끼쳐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는데 신기하게도 다나의 그림은 그리스 때 도자기 때도 그렇고요. 동전으로 많이 나오죠. 동전으로 많이 나와요. 금 동전으로. 오로지 이게 동전인지 뭔지 모르게 그려진 건 이제 뭐 클림트도 저게 그 동전 시대 때 금 장신구가 없고 금을 동전으로 많이 썼나 봐요.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장신구가 별로 사람은 없었구나. 이 다나엘을 가리키는 어떤 신호가 굉장히 고급 창녀 같은 얘기를 병치시켜서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누구들은 공주를 창녀로 만들어 나가렸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거는 예전에 이제 있었던 그리스 시대 때 뭐 도자기에도 물론 나오지만 가장 유명한 작품 티치아노가 이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티치아노 작품이 뭐 프라도에도 있고 에르미타주에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개가 있고요. 다나엘을 그린 거. 그리고 여기에서도 옆에 있던 렘브란트, 루벤스 다 그렸잖아요. 다 그렸죠. 다나엘은 다 그렸고 그리고 클림트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그려놨죠. 클림트 다나에는 네. 이거는 사람들이 막 얘기 안 하면 신화인 줄 몰라요. 예. 이거는 그냥 약간 그냥 추나 얘 이름이 같은. 다나인가 보다 이러지 신화에 약간 추나 나오는. 같은. 이거는 되게 클림트가 좋아하는 문양들도 들어가 있고 클림트스러운 표정, 저 이제 굉장히 실제에 가까운 표정이랑 어떤 연출이 되게 자극적이거나 표정도 그렇고 이건 아르누보 스타일이죠. 맞습니다. 아르누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장식들이 아르누보 스타일에서 반복되거나 어디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스타일이 변형되고 정교하게 장식적으로 사용되는 걸 이야기했는데요. 클림트 그림이 점점 더 인기를 끄는 것이 이런 어떻게 보면 노골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설적인 이야기들이 오히려 현대에는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티치아노의 그림은 아름답긴 한데 조금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하들의 그림이 예전에 이제 주로 신화를 많이 그렸을 때 그때 여자들보다는 그림 기법도 많이 발달하고 물감도 발달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클림트 때 그린 거는 그 시대하고 다른데 내용은 신화인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여자는 시대는 다른. 네. 배터리가 다 떨어졌던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클림트의 그림도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약간 좀 시대를 넘어선다고 하나요? 클림트가 그렇게 신화를 많이 안 그리고 사이렌하고 네. 몇 개 말고는 그렇게 신화를 다루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사이렌 그림은 좀 다른데 이 그림은 그렇게 저도 이걸 다나이라고 그래서 설마 그 다나이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 다나이가 이 다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클림트는 생각했어요. 이 인스피레이션만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거기에서 그거를 맞아요. 딱 영감만. 예, 맞아, 자기가 맞아. 딱 예.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클림트는 금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우스 때문에가 아니라 이 금동전 때문에 이걸 그려야 돼요. 짐작으로 말씀하신 건데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아버지가 금세공적이라 가지고 그리고 또 당대에 돈을 번 작가이기 때문에 그림에 그 금이 많이 들어가고 금박을 많이 입혔는데 이게 그 다나에는 너무 좋은 소재잖아. 금 들어가는 그림이 별로 없거든요. 네. 네. 클림트가 다나이를 안 그리면 누가 그립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우스에 관계된 스토리 중에서 대표적으로 보통은 이제 신들보다는 인간 쪽에 가까운 저희들이 이오 그리고 그러니까 에우로페 그리고 세멜레 그리고 레다 그리고 다나에까지 이제 왔는데 이 스토리들이 다나에는 다나의 아들도 너무 재밌는데 페르세우스. 페르세우스는 거의 뭐 영웅인데 신급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랑 페르세우스가 사실은 제일 스토리가 그렇죠. 많은. 헤라클레스도 해야 되는데. 해야죠. 헤라클레스하고 페르세우스는 뭐 연달아 나오는 적도 많고. 페르세우스야 뭐 테세우스랑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마 헤라클레스는 1시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작품도 많고 그리고 그렇죠. 헤라클레스는 그냥 제우스하고 상관없이 한번 떼서 해야 되고. 네네. 그 파생돼 있는 작품도 많아요. 헤라클레스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제우스과 신들 사이까지는 아니고 인간과 그 급에서 나왔던 이 바람피는 스토리가 담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게 담겨 있는 여러 예술 작품과 제우스의 바람기라는 게 사실은 뭔가 막장 드라마를 만들려고 하는 그리스 사람들의 상상력이 아니라 그리스 사회가 하나로 뭉쳐지는 과정에 신화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약간 느껴지게 만드는 작은 커뮤니티가 큰 쪽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저희들한테 알려준다는 거,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리가 미켈란젤로 그 다리 생각나네요. 비슷하게. 네, 미켈란젤로의 다리에서 본 거. 예, 각도를 그 그림이 살짝 왜냐면 바꾼 그 그림이 것 비엔나에 있지 않아요? 네, 비엔나에서 본 아마 그걸 본 것 같네요. 오늘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네. 왜 저 다리를 저렇게 못 그렸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켈란젤로한테 본 거를 그리면은 그림이 더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여체를 못 그리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그린 거는 미켈란젤로가 보이네요. 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 신화에서 초기에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 이렇게 바람피는 스토리가 많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주로 잠깐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바람 특집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건데 어떤 얘기 자연스럽게 섞이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할 건데 사실은 이런 측면을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렸으면 했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우스가 등장해서 제우스가 관리하는 어딘가로 꼭 이렇게 연결이 되고 싶어하는 많은 작은 커뮤니티나 아니면 자기 마을의 신 아니면 뭐 자기들의 영담 이런 것들이 제우스하고 같이 공존하는 거를 택할 때는 그 바람 내지는 또 제우스와의 사랑 이야기로 쉽게 넘어가는 거를 택했던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건데 여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우스는 참 뭐 바람 피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 바람이라는 게
그 신은 신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의 관점으로 보니까 바람이지. 그건 중요한 네, 말씀이에요. 그 신은 신의 관점으로 봐야지. 인간의 관점으로 신을 보면 그렇죠. 신의 관점으로는 네. 세상을 훨씬 다양하게 만들었던 방법이었으니까. 신들은 자연스러운 거죠. 네. 어떤 저기도 일부일체 없어요. 신 그쵸. 저기는 올림푸스 12신도 그렇고 네. 우리가 보기에 그렇고 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정리하려는 습관이 있는데 네. 결코 꼭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박사님 말씀대로 다양성 그리고 여러 개가 섞여 들어가서 그 캐릭터들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누가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인간들의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들의 이런 개입이나 섞여 들어가는 것들이 나중에 그리스 사람들의 비극도 되고 또 철학도 되고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네. 일부일처제가 된 거는 정말 최근이고 네. 법적으로 일부일처제는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우리의 관점으로 그 옛날에 신화까지 뭐 바람 무는 그러니까 재미있어라고 우리가 바람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네, 하여튼 오늘 얘기가 조금 딱 이런 식으로 다뤄본 적은 없기는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 신화에 저렇게 되는구나 또 작품들이 연결된 거 어떤 게 있구나 하는 것으로 재밌게 받아들여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톡톡인문학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